요즘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2006년에요. 주한미 사령관은 우리의 땡땡땡땡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정답이 뭘까요? 자, 이 퀴즈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새 정부 들어서요. 전작권 전환 관련된 논의가 조금씩 물밑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발언을 내놨었는데요.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목표를 한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자, 봉영숙 교수님. 일단 뭐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다 좀 선을 긋고는 있지만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장관 후보자는 5년 이내다 목표를 뚜렷이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개인 의견이다. 이게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얘기가 수면으로 떠올랐냐 하면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관세 협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모든 거는 다 거래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안보 문제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패키지 딜, 일괄 타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려면은 관세, 무역, 금융 문제만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쪽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문제와 같은 안보 문제도 패키지의 일부로 협상의 그 주제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나왔던 게 이제 위상락 안보실장이 교육회에서 한 발언인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자,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데요. 자, 조원모 박사님,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굉장히 중대한 군사 권한인데 이거를 일단 왜 미국이 갖게 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전쟁을 하는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도와줬죠. 사실 우리가 좀 고마워해야죠. 그때 연합군 사령관을 미군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 그 당시 이승만 정권하에 우리가 전력이 없으니까 우리도 연합군 사령관의 지휘에 들어가서 연합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 체제가 유지가 되온 거죠. 그런데 이 유엔군 그러니까 16개국은 직접 파병을 했고 6개국은 이제 의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있는데 모두 사실상 본국으로 철수했단 말이에요. 지휘부만 일부 남고. 그러니까 미국 생각에 연합군 사령관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78년에 한미 연합사령부를 창설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지휘권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한미 연합사령관 미군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작전이 그러니까 미군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한미 연합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평시 작전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평시는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이전에 이제 북한 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전평시를 다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평시 작전 통제권만 전환을 했고 2006년 지금 이제 보이시는 거는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데프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어 준비 태세의 단계에 따라서
전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잘 보시면 한미연합사에 우리 군의 중요 부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대들을 다 이제 지휘를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있는 게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제2작전사령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특전사라든가 이런 부대들은 또 이 연합사에는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시에 미군이 지휘를 특히 이제 이 연합사 사령관이 모든 것을 지휘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 있어서 단순히 지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자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이 전략자산 같은 것들도 이 연합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전자권이 만약에 전환되게 되더라도 네. 위에 상부 구조는 사실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합사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마치 뭐 미군 사령관이 다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한미 대통령의 군 작전권을 연합사 사령관에게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자권이 전환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연합사 사령관이 이제 한국군 사령관이 될 거고 부사령관이 이제 미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강조하는 게 자주국방 아닙니까? 그럼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이 전자권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2025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전자권이 갑작스럽게 전환이 될 경우에 우리가 뭘 얻고 또 뭘 감수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전자권 전환 시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21조 원에 달하는 청구서,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1조 원 이야기는 임천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이제 평가한 것인데요.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정답, 비밀, 그다음에 공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작전 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전략 자산인데 특히 정보 자산 이것을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전자권을 환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부터 하고 있는 이런 전자권 환수에 대한 세 가지 평가에서도 꼭 나오는 것이 네. 전시에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한국군 그리고 연합군이 확보했는가 이거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를 하려면 계속 연합훈련을 해야 되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대화가 진행 중이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평가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중단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한 국방 예산을 확보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전자권을 환수하고 네. 또 운영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도 계속 분석을 해봐야겠죠. 계속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21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뭐 21조 원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감시 정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 정찰 유성 사업을 통해서 4.25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4.25 위성이 지금 스페이스X에 로켓 실려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4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한을 감시하려면 보통 이제 3-4시간 간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기에 더해서 만약에 미군의 정찰 자산이 더해지면 그런 간격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정밀 탄약 같은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뭐 국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전시 대비 비축분에 비교해 봤을 때 네. 너무 양이 적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통신 장비라든지 전자전 장비 같은 것들도 확충이나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탄약, 뭐 네. 정밀 유도무기 맨날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부족하다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런 뭐 감시 정찰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해외에서 도입을 해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들 가격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21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또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단기적으로 그야말로 수십조 원의 돈이 들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게 21조 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수십조 원이 들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그럼 두 번째 변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략 자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략 자산의 변화라니 뭐 미군이 전략 자산을 가져가기라도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오해가 좀 있는데요. 전시 작전권이라 하면 예. 우리가 가져왔다고 그래서 미군 전력 전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에 와 있는 주한미군의 전부도 아니고 지정된 부대만을 지휘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전략자산이 뭐냐? 한반도에 유사시오는 B-52, B-1B 전략폭격기, 그다음에 항공모함 전단이거든요. 네. 요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안 해요. 그렇군요. 하와이에 있는 구태평양 사령부, 지금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전략자산 전개를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예. 저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태평양 사령부가 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져와도 저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항공모함 외에 만일에 타 지역군에 있는 네. 항공모함이 오는 거는 미국 본토에 합참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전략재산을 우리가 예. 저 다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아닙니다. 지금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저 전략재산 전개 권한이 없어요. 네. 저거는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에서 하는 거니까 계산을 할 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하와이는 인태사령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무기들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면 실제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작권 전환 시에 전략 자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감시 자산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감시. 네. 물론 이제 미군의 감시 자산이 모두 다 뭐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아까 조한 박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뭐 미 국방성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인태사령부 중요한 상급 지휘부에서 이제 관리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주한미군이 필요할 때 그런 정보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공유를 해주는 것들이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다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상당 부분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도 4대 들여오고 그다음에 지금 정찰 위성 사업, 425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강백두라는 그런 뭐 전자 정찰기라든가 감시 정찰하는 자산들도 지금 늘리고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북한 잘 보시면 이 이동식 발사대의 숫자,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대구경 방사포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중요 지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런 걸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럼 다 우리 돈으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공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사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또 AI 아니면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미군에 좀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군사용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예. 가장 선두를 달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휘 체계랑 결합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선적으로 이거 먼저 때리세요라고 제안을 해주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방위 산업은 아직은 미국 정도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못 가지고 있죠. 그럼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무인 뭐 이런 공격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예. 그런 무인 뭐 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은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군부대에 배치할 만큼의 수준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취약점이 많고 어쩌면 이제 미군의 도움이 좀 절실한 부분이 아직도 많다라고 그렇군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들을 하나씩 따져봤지만 아니 하나 더 따져봐야 될까요? 조한문 박사님. 전시 탄약 보유량이라고 해요. 이거는 왜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러우 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막대한 소모전이거든요. 특히 탄약.
그러니까 뭐 AI, 뭐 드론 이런 게 전장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전장을 지배하는 건 누가 탄약을 많이 쓰느냐. 그다음에 누가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걸 많이 소모하느냐. 여기에 네.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약의 지속적인 보급 능력, 그다음에 재고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양측면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105mm 이건 우리가 자주화시켜서 풍익이라고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만 발, 세계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155mm, 저게 155mm거든요. 탄약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보급 능력과 비축량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미국에 의존하는 정밀 유도무기들,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함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우리가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 비축량이 작거든요. 이런 거는 심하면 몇 주를 못 버틸 정도로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네. 그러나 만일에 전자권을 환수하게 되면 이 정도의 상당한 정도의 전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축량은 저 이제 램이거든요. 네. 저 램도 사실은 초기에는 저 램 미사일을 다 못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충분한 재고, 정밀 유도무기 재고는 네. 확충이 아주 시급해요. 그러니까 지휘권만 갖고 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만큼 탄약 그렇죠. 비축량도 그럼요. 넉넉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벌어질 일들은요, 뭘까요? 보면은 외교적 시험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안보 협력의 제일 중요한 고리는 아무래도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전쟁 이후로. 그리고 한미 동맹의 주요한 고리는 또 주한미군인데 지금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 대북 견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지켜야 되는데 네. 여기서 계속 힘이 딸린다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 중동 지역 테러 전쟁에 국력을 소모했으니까. 네. 그래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을 지역 안정군으로 성격을 변모시켜서 어떤 때는 한반도에서 꺼내가지고 대만 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에는 투입을 할 네.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워싱턴에서 계속 제기됐지 않습니까? 특히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도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입니다. 대만이 좀 위협한다. 왜냐하면 미국 주둔군이 있고 상호 안보 조약이 있는 한국과 일본과 달리 대만을 미국이 지켜줄 능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을 변화시키고 또 주한미군을 감축까지 해서 네. 그 부분을 대중국 안보 견제에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는 부분은 한국에게 맡겨야 된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나토 유럽 회원국에게 강조한 것과 비슷하게 언제까지 미국한테 의존하겠냐.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네. 나토 회원국 GDP 대비 5%까지 국방에서 올려야 된다. 한국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맥락에서 그러면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가라. 이런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미국 관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다가 뭐 주한미군 감축의 시그널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면 중국에도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한미군의 규모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네. 지금 이 인계출선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이 전쟁에 개입되는 시기 지났어요.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기지도 옮겨간 거고 네. 주한미군의 규모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미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거든요. 다만 주한미군의 존속 여부가 중요한 거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면은 그 한미동맹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완전히 철수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따라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중국에 대한 억지력 또 중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들도 제기를 합니다. 이게 전자권 전환이 뭐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루어질 경우 이거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자칫 뭐 이게 한미동맹 약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게 줄 경우 무력 도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가상 시나리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만약에 서해 NLL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될 경우 전자권이 일단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미국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어떤 작전을 수행하게 되나요? 만약 북한이 과거 뭐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그런 식의 무력 도발한 게 된다 그러면 네.
만약 그 우리가 이제 데프콘이라 부르는 요게 격상이 되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뭘 할 수 있느냐? 전쟁 준비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도발을 멈춘다. 근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미 본토에 있는 뭐 BOC 폭격기라든가 이런 전략 자산을 요청해 달라라는 요구들을 할 수 있겠죠. 상급 부대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데도 사실 지금 많은 미군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대체적인 예를 지금 이제 성주에 보면 사드가 있죠. 이것도 이제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무기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천공투나 패트리엇은 사실 요격 고도가 짧습니다. 뭐 20km, 40km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사드는 거의 뭐 150km까지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런 전략 자산들이 날라와서 만약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 쐈을 때 저렇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도발 원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격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군의 전력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전력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네.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깜빡깜빡하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미국이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미국의 지금 자산들인데. 주한 미군 자산 예. 가운데 패트리어트, 지상에는 패트리어트 있고 그다음에 사드도 있고 공중에는 이제 괌이나 미본토에서 이제 비원비 같은 폭격기가 날라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면 이제 우주 공간에 미국의 탄도탄 조기 경보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지금 한미 연합 체계에서는 도움을 다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우리가 구축은 하고 있지만 여러 지금 무기 체계라든가 지휘 전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으로 네. 도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주한 미군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반대로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전작권을 넘겨받게 된다면은 지휘 체계나 작전 방식은 어떻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군이 하던 걸 네. 우리가 지휘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주한 미군 사령관은 모자를 3개 쓰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 모자, 한미 연합사 사령관 모자,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모자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지휘가 약화되니까 한미 연합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전작권 전환과 함께 논의와 함께 미군이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전작권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나 유엔군 사령관이야라고 모자를 쓰고 나오면 한국군도 유엔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얘기 좀 복잡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전작권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를 미군이 강조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미묘한 어떤 그 지휘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전작권 논의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건지 짧게 짚어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 것 같아요. 정치의 문제라고 저는 그거 보는데 네. 물론 이제 자주적인 문제도 있고 한미 양국 간의 동맹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이 전작권 전환하면 마치 이게 자주국방이 되고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네. 이걸 만약에 전환을 현 상태를 유지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한미 동맹이 균열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도 마찬가지지만 한미 양국의 대통령들이 한반도 한국 전구에서의 작전권을 한미 연합사 사령관한테 위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이 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전작권 문제는 전쟁 승리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2006년 주한미 사령관은 우리의 땡땡땡땡을 인정했다. 봉용식 교수님 혹시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전작권 전환 능력입니다. 즉 한국은 준비돼 있다. 네. 전작권을 미국이 이양 결정을 하면 한국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4년 공개된 1급 비밀문서 내용이고 2006년에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벨 사령관이었죠. 그때 국방장관 럼스펠드에게 보고하는 내용에서 한국이 전시에도 자신의 군대를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2006년의 평가고 또 한국이 전쟁 시 독자주의가 가능하다고 했지 능력을 완전히 구비했다고 얘기는 않았기 때문에 2025년에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김대영 박사님께 얘기했듯이 네. 이게 참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시간표를 얼마나 잘 짜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